만약에 네. 정말 한반도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아야 될 것인데 전쟁이 벌어지면요. 그럼 무조건 핵전쟁이에요. 아, 무조건인가요, 그때는? 2011년 12월입니다. 네. 이제 김정은의 부친이었던 김정일이 사망한 뒤에 네. 2011년 12월에 김정은이 집권을 해요. 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에 네. 1차 군사 관계회의를 열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군부 핵심 관계자들과 1차 관계회의를 하면서 그때 논의됐던 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7일 전쟁 계획이라고 하는 전쟁 계획을 수립해서 군부가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회의에 걸쳐서 김정은이 최종 3차 회의 때 이 7일 전쟁 계획을 승인해줘요. 그 7일 전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네. 북한의 쉽게 얘기하면 이 7일 전쟁은 우리나라의 작전 계획인 5027, 네. 작게 5027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 작게 5027과 유사한 북한의 7일 전쟁 계획에서는 3일차와 4일차는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돼 있어요. 이건 전쟁 계획이에요. 네. 전쟁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문서인데 그 북한의 전쟁 계획, 즉 7일 전쟁 계획 안에는 3일차와 4일차는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계획에 이미 핵 사용 계획이 반영돼 있어요. 아, 이미 있군요. 핵 쓰는 걸 당연한 전제로. 거죠. 그러니까는 북한이 유사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7일 전쟁 계획에 의거해서 전쟁 계획을 수립해 놨고 전쟁을 수행할 것인데 여기에는 이미 3일차와 4일차 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는 한반도에서의 북한과의 전쟁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배제해 놓고 전쟁을 얘기한다? 그거는 군사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은 핵 사용에 대한 전제를 상정해 놓고 이미 전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핵 사용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인지 없을지는 그건 또 그때 상황에 또 가서 봐야 될 부분이지만 아유 전쟁이 없어야겠죠.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핵 사용이 되는 핵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지난 10월 1일 제 76주년 건군, 네.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가 현무 5를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를 했는데 네. 북한이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에 의해서 핵보복을 받는 것인데 네.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도 알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르나요?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북한의 김정은도 결국은 핵을 사용하는 순간 핵으로 보복을 받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자멸하려 들고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은 절대 핵을 사용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죽으면 죽을 거 아니까. 근데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가 핵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정말 어떻게 핵 공격을 받는데 죽지 않나요, 교수님? 자, 평양 지하에는 네. 500m 수직갱도로 500m 이하에 네. 고도화돼 있는 그 북한의 그 요새가 지하 요새가 완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는요. 네. 지상은 초토화시켜도 지하는 어떻게 달리 지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500m의 견고한 요새에 김정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기는 산다. 네. 김정은은 본인만 살면 되지 뭐. 북한 사람 죽든지 말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정은의 생각이 어떤 건지 거기까지는. 근데 현무 5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김여정이 네. 김여정 부부장이 그러잖아요. 막 원색적인 비난하고 별로 자기들이 신경 안 쓰는 거는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의식하고 뭔가 좀 그러면 엄청난 비난 발언을 하고 막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데 네. 이 현무 5를 얘기를 하니 공개한 순간 김여정 부부장이 엄청난 뭐 그 비난 일색의 맞아요. 그런 성명을 압도식 핵전력 앞에 재래식 무기 뭐 소용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뒤에 이제 막 욕을 그렇죠. 붙이죠. 그런 진짜 뭐 어떻게 들어보면 그런 원색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하는데 저는 반대로
북한이 이 현무 5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나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현무 5가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 현무 5는 쉽게 얘기하면 벙커버스터예요. 그래서 지하에 요새화되어 있는 갱도진지 깊숙이 들어가서 네. 100에서 200m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폭발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근데 이제 근데 아까 김정은은 500m에 숨어 있는데 그쵸. 이게 100m에서 200m밖에 못 들어가면 그럼 김정은한테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또 1파. 그래서 미사일 한 발을 쏘고 네. 다시 미사일 두 번째 2파. 그래서 다시 또 100에서 200m를 또 뚫고 들어가고 마지막 3파. 세 번째 미사일을 쏩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계속 구멍을 뻥뻥뻥뻥 100m씩 그렇죠. 뚫다 보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탑건 2. 그래서 매버릭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 네. 거기에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가상의 모 국가였는데 그 국가가 아마 이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핵 저장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 그곳에 폭격을 가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그 콘크리트 외벽을 뚫고 이 구멍에 또 정확하게 여기에 미사일을 투하해야지만 그 지하에 숨겨져 있는 핵 저장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1파, 2파, 3파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지하 500m 이하에 숨은 김정은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려워할 만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핵무기는 안 두려운데 현무 5는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런 협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핵 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경고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한테 덤벼들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울수록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이 이제 오판을 해서 전면전 혹은 핵전쟁 아까 얘기해 줄 때도 국지적 도발에서 뭔가 격상돼서 정말 전면전 상황되면 북한은 쏘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김정은의 참수작전 일명 삼축 체계라는 건 뭔가요? 그게? 예,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13공수여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3공수여단이 이른바 참수부대가 되는데 네. 유사시 네. 북한의 최고 존엄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된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13공수여단이 김정은 참수부대로 이제 작전에 투입될 예정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렵죠. 그 김정은 참수부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삼축 체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킬체인과 KAMD 그리고 KMPR로 이 삼축 체계를 운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킬체인이라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 어떤 핵미사일 발사를 하려는 징후가 발견되면 네. 핵을 쏘기 이전에 타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선제 타격인데 국제법상에서는 이러한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은 선제 타격을 하는 개념이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핵탄두를 소형화 격려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쐈어요. 그래서 킬체인 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했지만 그래도 뭐 여러 발의 또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단계인 KAMD 이건 한국형 대공방어 체계인데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다층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MD라고도 하는데 MD는 미사일 디펜스의 약자인데 이 미슬 디펜스는 이제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MD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 고고도에서 1차 요격 시도를 하고 근데 또 다시 또 여기에서 몇 발이 또 계속 날아온다고 하면 중고도에서 다시 요격 시도를 하고 네. 마지막 또 3차 저고도에서 요격 시도를 또 해요. 세 번. 그게 이제 다층 방어 체계, 우리 한국형 대검 방어 체계, 즉 KAM대가 삼축 체계 중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KMPR입니다. 만약에 네. 우리가 킬체인도 하고 KAMD로도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단 한 발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네. KMPR은 대량 응징 보복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도 북한의 이제 다수의 핵심 표적에 네. 뭐 평양 주석공을 비롯해서 우리도 타격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여기에 KMPR에 동원되는 핵심 무기가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 미사일. 이제 현무 미사일이 우리가 전략 무기인데요. 네. 현재
공개된 것만 약 1,500여 기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1,500여 기가 가령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전역에 쏟아진다고 하면 네. 현무 미사일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겠죠. 김정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인다. 사실 북한의 인민들이 아니라 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음. 사실 북한의 그러한 김정은을 비롯한 지금 정권들 그쵸. 군부 세력들 네. 이들을 제거하는 게 음. 우리의 핵심 표적이고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북한 주민들 다 못 살아날 이유는 없죠.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주민분들은 그 한국의 또 주민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음. 네. 북한 또 우리 땅이고요. 네. 교수님 그 요즘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일상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 와도 별로 이제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쓰레기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생화학 무기나 뭔가 뭐 우리가 모르게 뭔가 바이러스 같은 거 침투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럼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건데 좀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뭔가 이게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비가? 예, 우리 군 당국과 정부 당국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물풍선에 대한 어떤 뭐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모든 네.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열어두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런 정부의 대응이나 군의 대응에 대해서 좀 소극적 자세, 소극적 네. 태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현 정부나 군을 두둔해 주려는 입장은 아닌데, 근데 사실 군사학에서도 그래요. 이제 공격하는 자인 공자와 방어하는 자인 방자가 있다 그러면요, 네. 항상 방자가 공자에 비해서 불리해요. 아 방어가 불리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 섣부른 대응하려는 순간 이게 자칫 또 다른 어떤 그런 갈등이나 군사적 또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물풍선인데 오물풍선이 지름이 한 3에서 4m 정도. 과거의 오물풍선보다도 지금 크기가 훨씬 커졌고 그리고 내용물들이 최근에는 뭐 타이머가 발견되는 등 맞죠. 인화성 물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전선이나 전선유 그다음에 약간 좀 폭발이 되거나 화재 시에 또 그러한 2차 피해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 당국과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에 대한 좀 대응을 이제 지금 좀 신중하게나마 계속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러한 오물풍선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가 계속 발생된다면 네. 아마 우리 군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강경한 어떤 군사적 대응에 대한 옵션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북한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나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또 북한은 항상 벼랑 끝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정말 북한을 핸들링하고 상대하는 것이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 다 그러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의 어떤 좀 신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실망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북한의 또 그런 수위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네. 지금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지금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게 오물풍선에 네. 가령 폭탄이나 그쵸.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내려보내면 어떡할 맞아요, 거냐라고 맞아요. 하는 불안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북한이 오물풍선의 생화학 무기,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 한 뭐 탄저균을 비롯한 20여 종이 넘는 그런 네.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 전역에 약 25곳 이상의 생화학 물질을
제조 또는 보관하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버금가게 생화학 무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오물풍선에 생화학제 등을 담아서 내려보낼 확률은 전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지만 북한이 만약에 네. 생화학제를 실어서 오물풍선을 내려보낸다? 그럼 그걸 군사분계선 NDL 이남으로 내려보내는 순간 네. 이거는 그 여지없이 전면전인데 어.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 이런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문제는 이 오물풍선이라는 것은 풍선은 바람과 같은 이런 기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바람이 잘못 타서 생화학제를 실은 오물풍선이 평양 주석궁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 그렇죠. 바람이 북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실제로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이 그 평양 인근에서 또 발견됐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오물풍선에 생화학제를 실어서 내려본다는 가정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정말 전면전을 각오하고 생화학제를 실어서 내려보낸다? 저는 이보다 훨씬 더 그 투발 수단이 정확한 투발 수단이 있는데 가령 방사포에 실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미사일에 실어서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내려보낸다? 이에 대한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여요. 아, 교수님 그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김여정이나 김정은 같은 그 북한의 분들은 사람들이죠, 분들이 아니라 연일 막말을 하면서 이제 핵무력을 과시하고 우리나라 재래식 전력을 무시하곤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핵이라는 무기 앞에서는 재래식 전력이 초라해지는 건 맞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를 보더라도 핵이 있었으면 과연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었겠냐, 이게 참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해가면서 핵전쟁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방금 북한의 뭐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부위원장 언급하시는데 약간 조금 정확한 그 단어 선택을 못 하셔서 조금 좀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네, 북한의 그 독재자죠. 네, 네, 맞습니다. 북한의 엄연한 독재자고요. 독재자들이. 자, 이제 사실 좀 우리가 냉철하게 좀 짚어보면요. 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는 것을 이걸 반대하고 싫어할 나라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궁극의 무기라 불리우는 핵무기는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해요. 모두가 뭐 원한다. 비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핵전쟁을 하자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 우린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과 대치 중이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일종의 핵 우산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북한의 핵 공격 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핵 보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토식 핵 공유가 있어요. 나토식 핵공. 그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은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네, 나토의 회원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네. 그 나토 회원국들이 핵 보복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어.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은 예를 들어서 나토의 예를 들어서 A라는 한 국가가 네, 유럽의 뭐 국가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네. 미국이 핵 보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나토식 핵 공유는 뭐냐면 즉각적이고도 즉흥적인 핵 공격, 핵 보복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행 한미 군사 동맹 하에서의 핵 우산 제공에 대한 옵션은 네. 한 단계의 절차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군요. 미 국회의 미 의회 승인 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건 한참 시간 걸린다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한미 군사 동맹의 하에서 네. 우리가 지금 정말 핵 우산 공유를 제대로 받고자 하면 네. 실효적인 핵 우산 제공을 받겠다 하면 나토식 핵 공유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맞자마자 바로 너네가 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근데 사실은 또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것도 제 생각인데 네. 사실 미 의회의 국회 승인 동의 여부는 네. 사실 일종의 요식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 미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네. 이제 그것은 어떤 그런 절차상의 음. 뭐 어떤 그런 요식 행위이고 사실 북한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여기 가정에는 네. 이미 우린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다는 가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이미 핵 공격을 받았는데 뭐 네. 그게 뭐 핵 공격을 며칠 뒤에 핵 보복을 해주든 일주일 뒤에 핵 보복을 해주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이미 핵 공격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쵸. 그쵸.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보다 확실하고도 그런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국의 어떤 핵 우산을 제공받는다 하면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에 준하는 이러한 핵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어떤 막 반전 여론이 불어요. 네. 뭐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너무 개입하려 들지 말자. 맞아요. 또는 뭐 이러한 핵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3차 핵 전쟁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핵 전쟁 확산에 따르는 제 3차 세계 핵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미국 국민들이 극심한 막 반전 여론이 막 들끓어. 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에서도 부담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은 핵우산 제공에 대한 그 옵션에 대한 선택의 결정을 할 때 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데 주저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런 핵 우산 제공에 대한 핵 보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 실행 여부는 약간 세모예요. 아, 세모군요.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번 좀 개인적인 제 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만큼은 양가적인 입장이에요. 양가적이다. 예.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핵 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핵 무장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가적인 입장인데 네. 그 이게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가론의 입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핵 무장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핵 네. 무장이 되는 일도 아니고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로부터 용인을 얻어야 되는데 국제사회의 NPT라고 하는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 1968년, 1969년부터 그래서 1971년, 72년부터 계속 실효적인 전 세계 한 190여 개 국가가 가입을 했는데 이거 하나의 국제적인 기저거든요. 네. 일종의 레짐으로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이제 더 이상의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합의예요. 합의.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합의를 어기면서까지도 우리가 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려 든다? 그러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고 많은 직면할 수 있는 비난 여론을 우리가 어떻게 감수해낼 거냐. 또 미국도 반대하는데 미국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해 주는데 왜 굳이 핵무장 하려고 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는 입장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주는 순간 네. 일본이 핵무장하고 대만이 핵무장하려는 것을 그걸 막을 방법이 없고 막을 논리가 없어요. 명분이 다 사라져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용인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북한과 우리 대적하고 있는 우리 한국보다 사실 대만은 그쵸. 더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중국하고 대만의 게임이 양안 안 전쟁 되죠. 상황 속에서 대만은 그 우리보다도 더 절실할 텐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쵸. 근데 대만도 핵무장을 용인 안 해주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장 핵무장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실 일본은 이미 핵 재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핵 재처리를 일본 수준만큼만이라도 얻어내자. 근데 이미 사실은 핵 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 수개월 내에 핵무장을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무장 한다는 거랑 거의 그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핵무장이라는 표현보다도 핵무장에 대한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표현하기보다 네. 약간 우회적으로 좀 세련된 표현으로
우리가 핵 재처리에 대한 그 기술을 보유하고 핵 재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까지 받아내는 거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 윤석열 정부에서 네.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한 부분까지 그걸 받아내라는 거죠. 저는. 그거는 참 맞는 말씀이신 게 미국을 그럼 결국에는 핵우산을 믿고 한미 동맹을 믿고 우리가 핵 개발을 일정 수준에서 멈춘다고 하면 나토식처럼 즉각적인 보복을 해줘야지 뭐 요식행위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 있다는 게 뭔가 그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제 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네. 참 이게 애석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에 네. 지난 4월 미국을 방미하셔서 음,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해요. 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음, 근데 그 워싱턴 선언이 뭐였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 개발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국제사회랑 미국 대통령 앞에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약속을 했네요. 근데 그런 선언을 왜 하냐는 거죠, 저는. 아니 그렇다고 제가 핵 개발을 해야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보면 우리 국익 차원에서 그렇게 선언한 게 도대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선언 워싱턴 선언을 할 때 나토식 핵 공유를 받아내든가 아니면은 한반도에 다시 그 전술핵을 재배치하든가 1990년대 초 우리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미국이 전술핵 배치했다가 그걸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시 지금 불안하니까 그럼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하라는 거죠. 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든가 아니면 일본만큼 핵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용인해주든가. 근데 지난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는 앞으로 핵 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고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국제사회와 미국 대통령과 같이 워싱턴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럼 뭘 얻어내는 거냐는 거죠 도대체.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 부분을 지금 현 대통령실이나 지금 현 정치권의 보수 여당의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했냐 그런 걸. 아니 그거부터 먼저 짚고 예. 핵무장을 하든 핵 개발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네. 그럼 핵 개발을 할 건지 핵 무기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너무나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정치 성향이 뭐 보수든 진보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국방의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오로지 우리 국익만을 생각해야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핵 개발 안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핵무기 보유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는데 워싱턴 선언을 그 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지금 현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치권의 보수 여당 국회의원분들께서는 근데 국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수 여당의 국회의원분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사실은. 앞뒤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조금 더 우리가 네. 당장 핵무장 핵 개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선언을 할 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토식 핵 공유를 받아내든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 일본만큼의 그런 핵 재처리 그 용인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아낸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갑자기 교수님 말씀 듣고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는 걸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아마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뭐 몇백 킬로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거 약속해서 그거를 지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푼 걸로 아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교수님 또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과 뭐 한 2-3주 정도 뒤면은 결말이 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고 연일 말을 하면서 약간 요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뭐 철수시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또 트럼프 대통령 모르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 개발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든지 이제 만약에라는 가정인데요. 네.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한다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 한국 정부에게 한국에게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모는 거죠.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핵무장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우리 안보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11월 4일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지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많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도 저보고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될 것 같냐 찍으라 그러면 전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전 찍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최근에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좀 난항을 겪다가 네. 극적으로 타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인상분 한 8점 몇 %인가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 일단락됐고 해마다 매년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대에서 고정하는 캡을 씌우는 것으로 지금 다행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한 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가 채 안 되던 네. 한 해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5조 2천억 원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한테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내민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경제 수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경제적 분담에 있어서만큼 뭐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해 1조도 채 되지 않던 방위비 분담금을 5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 빼겠다. 철수 언급을 그때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의 관계자들이나 우리 당시 국민들께서 굉장히 당혹감을 금치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는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사업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계산을 할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극단적인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식으로 압박은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 또 한숨 좀 우리가 이제 좀 다행히 좀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조종자 역할로 나서면서 뭐 김정은 위원장과는 어떤 사적인 친분을 과시하면서 어떤 서신을 오간다는 표현도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의 골칫거리이자 한반도에서의 가장 좀 리스크가 김정은인데 네.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트럼프라서 내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내가 중재자가 될 수 있고 한반도에서 이런 적극적인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이를 내가 적극적으로 좀 뭔가 화해도 시키고 좀 유화적으로 좀 김정은에 대한 통제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가령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적인 어떤 대화나 극적인 뭐가 어떤 협정이 차결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김정은 못지않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하고 협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현 정부에게는 가장 큰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트럼프는 철저히 계산 논리로 접근할 겁니다. 계산 논리로. 비즈니스 논리로.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조건으로 그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을 과거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념 같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달 그 유세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많이 가져오겠다. 맞아요, 유세장에서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난달 그 미국의 CSIS 그래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이제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데 여기에서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이제 국제적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네. 거기에 한국 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읽어보면서 조금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안 좋게 분석을 했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 네. 당선이 됐을 때 제2기 트럼프 내각은 아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그 대외 무역에 이제 흑자를 누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초호황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 한국은 경제에 있어선 이제 경제의 적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는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는 나라로 딱 그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건 이거죠. 앞으로 트럼프 그러니까 한미 FTA 협정 파기나 다시 재협정 가능성까지 그 보고서에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분명한 워딩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경제의 적이다. 이런 표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대비책을 세워놔야 될 것이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하게 우리한테 뭔가 청구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로서는 그거를 이제 언론화가 되다 보면 아마 우리 국민분들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미 여론이 일면서 한미 동맹 이거 이렇게 쟤네가 저렇게 나면 우리도 그냥 보내버리고 뭐 자주 국방하자 아니 뭐 우리끼리 잘 살자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미 동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꼭 해야 된다 근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너무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감정이 격해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여론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의 안보 지형을 보면 이제는 한 국가만이 혼자 스스로 그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가 없고 일종의 집단 안보, 네. 집단 방위라고 하죠. 이런 특징이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의 뒤에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러.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그런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연대와 공조 그런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꼭 미국이어야 하고 한미동맹 때문에 또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는 무조건 어떤 굴욕적이고 미국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런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어떤 자유주의 진영의 연대와 공조 그런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결을 같이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지 꼭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지금의 오늘날의 국제 지형이나 또는 국제 정세를 판단해 보면 어떤 미국과 서방의 나토 회원국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를 포함한 어떤 자유주의 진영의 연대와 공조 그런 결속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중국이나 이란, 북한 등 이들을 이제는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고 네. 근데 지금 그런 권위주의 국가들 간에는 또 굉장히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병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그런 자유주의 진영의 연대와 공조의 결속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결속이 결코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 결속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러운데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보고 물어보시는데 네.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네. 우리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랑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한미 네. 동맹의 결속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참 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사실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네. 사실 미국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 이런 집단 방위와 집단 안보 체제에 우리가 이제 줄을 서고 있는 것은 네. 사실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 러시아, 네. 일본과 미국 지금 이 나라들은 다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는 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네. 편에 서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손을 잡고 있는 거고 자유주의 진영의 연대의 그런 결석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저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과 그 연대와 공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기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